전 세계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 2015년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왜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가? 오늘 아침 한 조간신문의 머릿기사 제목입니다.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국무총리가 물러나도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들이 줄줄이 돈 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도 또 대통령과 여당의 측근 실세들이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도 아무도 미안하다는, 잘못했다는 사과 한마디가 없는 게 지금의 권력 담당자들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대통령은 물러나겠다는 이완구 총리의 고뇌를 이해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비리 혐의로 물러나는 총리의 고뇌는 이해하면서 그런 총리를 겪어야 했던 국민들의 고뇌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오늘 세월호 인양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 하나 내리는데 1년씩이나 걸려야 했는지, 또 인양한다 하더라도 정부 계산대로 하면 2017년 3월경에나 인양이 완료된다는 건데 사고가 난 지 3년 후에 인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국민들은 두루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문제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사과 한마디가. 잠시 후에 뵙죠. 밥이 하늘이다. 밥심으로 산다. 언제 밥이나 한번 먹지? 우리네 인간관계에서 밥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사회 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낯선 이들이 내미는 따뜻한 밥 한 끼는 단순히 육신의 허기만을 메꿔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또 다른 주장을 하죠. 다른 세상은 밥으로 통한다. 줄여서 밥통인데요.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밥통의 류승아 씨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밥통의 이일절 열심꾼 류승아입니다. 예, 네. 이일절 열심꾼. 이 밥차, 노란 밥차가 이제 나타나는 곳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 차가 나타나면 상당히 반가워 하실 텐데요. 네. 따뜻한 밥 한 끼가 가장 든든한 연대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네, 2013년 12월 큰 공장 노동자들과 예. 사회적 실천을 해오던 분들이 모여서 노동자들의 올바른 사회적 실천과 연대에 대한 의미를 찾기 시작하셨어요. 가장 근본적인 연대가 무엇일까 고민했고 따뜻한 밥 한 끼를 해드리자로 생각이 모아졌어요. 예. 그래서 불을 쓸 수 있는 트럭과 냄비, 그릇 등을 사서 2014년 3월부터 시험 운영을 했고요. 예. 그렇게 해서 공동의 실천과 자율적인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협동조합 밥통이 법인으로 4월 25일에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되었어요. 네. 무슨 뭐 성명서 낭독하고 계시니까 지금 2014년이면 이제 지난해 3, 네. 4월에 시작이 됐는데 네, 이제 딱 한 살이 됐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올해 활동하신 것만 봐도 3월 달에만도 숭실대 청소노동자 투쟁 네. 점심밥이었는데 3월 14일 날은 평택 쌍용차 투쟁 현장에 또 간식 들고 가셨고요. 네. 3월 19일에는 세종호텔 투쟁 현장, 3월 22일은 목동 스타케미컬 뭐 쭉 하시고 4월에 들어오셔서는 2월부터 5일까지 4박 5일인가요? 네. 남부 팽목항에서부터 청도의 그 송전탑 반대 투쟁하는 데도 가셨고 네. 뭐 네. 부산 생탁 노동자 파업 현장에 가셨고 네. 주로 그 노동 현장을 많이 찾아가시면서 네. 지원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자 지원 운동이 단체도 많고 활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특히 그 밥을 이제 연대의 무기로 삼았는데요. 네.
그렇죠. 투쟁이 벌어지는 곳에서는 모든 게 부족하지만 밥 먹는 게 가장 문제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도시락을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교대로 나가서 밥을 먹고 와야 되는데 예. 그 시간도 문제지만 비용이 또 굉장히 문제고요. 예. 그래서 밥을 나누자. 안부를 묻는 것처럼 정과 마음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밥을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예. 이제 연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감대가 네. 투쟁도 힘든데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맞아요. 예, 맞아요. 어렵게 네. 힘들게 싸우시는 예, 분들 예. 배는 곪지 않게 해야 된다.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밥연대를 예. 시작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아니라 지금도 누가 네. 이렇게 하루 종일 뭐 밖에 나가서 힘들게 있다가 집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길에서 아는 동네 아주머니를 만나면 걱정하면서 제일 먼저 해주시는 인사가 그거 아니에요? 밥은 네. 먹었니? 그렇죠. 밥은 먹고 네. 다니니? 이게 참 밥이라는 게 단순히 그 밥 한 끼를 떠나서 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끈끈한 건데요. 그래서 이걸 말로가 아니라 이제 실천으로 하는 게 지금 이제 밥차입니다. 네. 그 음식 장만 재료 준비 이게 만만치 않은데 이건 일단 누가 하세요? 이제 밥통에 상근하시는 활동가분이 계세요. 예. 이게 밥차에 탁 오르시면 어허. 눈빛이 막 초롱초롱해지면서 그래도 그분 예. 혼자 이걸 다 예.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 그 밥통이 이제 그러니까 지원호님이라고 현장 매니저님이 계신데 그분이 미리 이제 재료를 다 준비를 하세요. 예, 그러면 또 밥알단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옛날에 대선 때 네. 시발단이라는 거는 들어봤는데 밥알단이 있습니까? 네. 예, 그래서 밥을 함께 나누고자 뜻을 음. 모아주신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일종의 자원봉사 조직이군요. 네, 밥알단.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는 시발단은 십자가 알바단인가 그랬는데 네. 밥알단. 근데 예. 이거 뭐 당연한 질문이지만 네. 그 운영하려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건 어떻게 충당을 하십니까? 예, 밥통이 소박하지만 매달 예. 웹진을 발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현재 250여 명의 웹진 구독자들이 내주시는 구독료가 오. 가장 큰 정기적인 후원금이고, 예.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더해서 수탁이라는 형식으로 모은 수익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예. 수탁은 단체나 개인이 이제 투쟁하고 싶은 곳에 밥 한 끼를 이제 드리겠다라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대신 준비해서 그 단체나 개인의 이름으로 이제 연대를 하고 네. 조금의 수익을 남겨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돈으로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적은 분들이 싸우시는 힘든 곳에 예. 이제 저희들이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또 예. 밥 한 끼 해드리는 예. 네. 이 밥통의 활동을 보다가 저도 그 세상 돌아가는 일에 신경 쓰고 산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그 투쟁 현장이 많네요. 네. 성남시향의 해고노동자 복직 투쟁도 지원을 가셨고, 네. 뭐 화성시청의 방문간호사 복직 투쟁에도 함께 하셨고, 네. 아까 잠깐 소개를 했지만 4월에는 저 팽목항에서부터 남부 지역을 쭉 도셨는데, 네. 팽목항에 가셔서는 그러면 유가족들에게 밥을 좀 해주셨나요? 네, 유가족들분과 네. 그리고 거기에 각종 이제 종교 행사들이 많이 네. 있어요. 예. 네. 그런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분들께 이제 밥을 해드리는 예. 거죠. 그때 날씨가 꽤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가셨을 때. 저는 네. 이제 항상 아이랑 같이 다니거든요. 4살짜리 꼬마가 있어가지고. 차널이 예. 오늘 데리고 오셨는데. 네, 이때는 이제 너무 긴 일정이라 제가 함께 가지는 못했어요. 아하, 예. 그러셨구나. 준비만 네. 도와드리고, 예. 주변에 이제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반찬들을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께 이제 예. 반찬을 받아서 예. 도와드리고 예. 저는 이제 그러셨구나. 가지는 못했고요. 예. 그때 보니까 날씨도 꽤 안 좋고 네. 뭐 팽목항 분위기가 그 뭐 좋을 리 없을 텐데 네. 그래도 그런데 따뜻한 밥하고 국을 갖고 가서 나누셨다는 게 참 이렇게 좀 가슴에 이렇게 와 닿습니다. 네. 거기 맞습니다. 팽목항을 네. 가셨다간 청도 삼평리라는 데를 가셨는데요. 여기는 네.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도 밀양처럼 예. 예, 송전탑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예, 이렇게 세상에 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어서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시고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싸움을 하고 계신데 그 세상에 관심이 적다 보니까 예. 굉장히 외로워하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도 전해 들은 말인데 예, 갔을 때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그래도 고마워하셨다고. 외지 사람들이 이렇게 네. 왔는데 선뜻 그래도 맞아주셨네요. 네. 그만큼 외로우셨군요. 네. 예. 거기 청도를 들리셔서 그다음에는 그 부산 생탁 그 노동자들 투쟁 현장에 갔다고 하는데 이 부산 생탁 투쟁은 아시는 분들만 아시지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뭐죠? 거기는 네.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데요. 이게 부산 생탁이 예, 거기 이제 굉장히- 막걸리 그 저 주조 네, 예.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는 조합 같은 데죠. 네, 예. 그런데 듣기로 거기서 일하시는 직원분들보다 예. 사장이 인원이 더 많다고 그래서 들었어요. 보니까 노동자는 예. 100명인데 사장이 41명이라고 여기 그러던데요. 예, 그리고 대부분 아. 비정규직으로 네. 계시고 네. 이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업 현장 찾아가시는 대로 보면 네. 이 조그마한 소규모 투쟁 현장 잘 네, 알려지지 예. 않은데 이런 데를 주로 찾아가시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게 예. 바로 그런 거죠. 소외되고 힘든 분들을 찾아가서 음. 밥 한 끼 해드리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밥통이 출동하는 이제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투쟁하는 곳에 밥 연대를 하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 시대에 만날 가능성이 가장 낮은 두 집단을 예. 소풍에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고 서로 알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두 집단이라는 게 어떤 집단이라고요? 이제 서로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집단. 예를 들면은, 부산 생탁 노동자하고 예, 뭐, 지원하는 이런 분들하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근데 저희가 초점을 맞춘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힘든 노동자들과 그리고 또 그분들보다 더 힘들다고 할 수 있는 이주 노동자들, 예, 그분들이 만나서 서로를 알고 아하. 예, 편하게 하루 보낼 수 있는 그런 예. 만남의 자리, 예. 예,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 한번 추진을 했었는데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예, 그게 좀 무산이 됐었죠. 예. 이 주로 이 밥차가 출동하는 데가 이제 그 노동 투쟁 현장, 특히 네. 그 작은 사업장들 잘 알려지지 않은데 네. 이런 데를 주로 가시는데요. 네. 이 밥차 활동을 후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과거에 뭐 노동 운동을 하셨거나 이런 쪽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예. 밥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예, 이 세상 예, 살아가는 사람 예, 중에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예. 사람이 없듯이 많은 사람들께 공감을 얻는 연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일을 함께 시작할 때 어떤 노동운동을 했던 그런 뭐 의식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 그냥 평범하게 아이 키우는 주부의 입장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밥통에서 일을 함께 도와주시는 분들이 네. 가장 평범한 분들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아까 우리 노동자들과 또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엮어주는 네. 일을 하고 싶다 하셨는데 네, 실제로 그 이주 노동자들을 찾아가는 활동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뭐 이번에 마석 네. 같은 데 가셔서 밥차도 운영하시고. 예, 앞으로 이제 마석은 이제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26일이죠. 예. 예, 그날 이제 그분들의 설날 잔치인 보이샤키라는 행사가 있어요. 네, 방글라데시 쪽에 설날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죠. 네. 예. 근데 원래 그분들이 이제 이 설날 잔치를 쭉 해오고 계셨는데 네. 비용 문제로 작년부터 이제 행사가
예, 못 열렸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시던 차에 이제 밥통의 그 소식이 전해졌고 예. 저희가 재정 지원과 더불어서 행사 준비를 함께 좀 예. 도와서 네. 예, 그분들과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 그리고 일반 그냥 뭐 가족들 다 같이 초대해서 그들의 설날 잔치를 함께 즐기고 네, 좋은 시간을 보내자 네. 예,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세상은 밥으로 통한다. 이걸 줄여서 밥통이라고 이름을 하셨어요. 네. 또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계시는데 오늘 이 활동을 하시는 류승아 씨 모셔서 얘기 잠깐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제 이 얘기를 마쳐야 되는데 이 방송을 네. 들으시는 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네. 하시죠. 네. 밥통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글인 것 같아서 제가 네. 밥알단에 계신 임미리 님이 쓰신 글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 네. 모든 연대 중 가장 큰 연대가 밥 연대다. 밥은 상대를 해하지 않고 우리를 살림으로써 상대를 이기는 힘이다. 가만히 있으되 사그라지지 않는 것. 적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버티는 것이다. 밥통은 지치지 않고 제자리에 있을 힘을 제공한다. 밥통의 연대는 밖으로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근력을 키우고 그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연대다. 그래서 밥통은 바깥으로가 아니라 안으로의 힘을 키워 죽지 않고 살아서 이기게 하는 연대다. 밥통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일은 그곳으로 밥을 가져가는 일이다. 죽지 않고 살아서 이기는 연대, 버티는 것이 최고의 힘. 예, 이 밥통 정말 저도 열렬히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오늘의 초점에서 알아봤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현장 리포트. 오늘도 박현정 리포터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예.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보건복지부가요, 지난 1월에서 3월까지 장기 요양보험 등 재가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제 노인이 제외하고요, 네. 한 100만 명을 대상으로 방문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요. 실제 독거노인이 한 74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된대요. 근데 그들 이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한 18만 명 정도 되고요. 한 4만 7천 명은 관련 시설에 입소 중인 것으로 따져보면 74만 명이라는 숫자도 꽤 큰 숫자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15% 안팎은 가족이나 이웃과도 만나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74만 명 중에 15%면은 10만 명 넘는 네네. 인원인데 일체 누구와도 예. 접촉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고독사라는 게 요새는 이렇게 종종 네네. 얘기가 되는 예. 모양이죠. 독거노인 그 74만 명 가운데 한 63%는 뭐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나 이렇게 종교시설 등에 다니고 계시지만 네. 한 37%는 그 정기적으로 다니는 곳이 없으시대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족이나 이웃과 만나지 않고 만나봤자 한 연간에 한두 번 정도 만나실 수 있을까 말까 한 정도라고 해요. 예. 그래서 네. 그러니까 독거노인 뭐 한 6명 중 1명은 가족과는 거의 왕래가 없다는 네, 가족과조차도 얘기네요. 예, 왕래가 거의 없으신데요. 뭐 가족이라기보다 뭐 친척 네, 포함해서. 예, 네. 예. 그래서 씁쓸한 현실이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모습들이요. 그래서 어르신들께 제가 혼자 사시면서 좀 어떤 점이 제일 힘드신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대화가 없는 상대, 즉 이성이라 할까, 또 이렇게 배우자가 없다든지 이런 게 가장 대화를 못 나누니까 그게 가장 서글픈 거고,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은 또 이 마음이 열등의식이 꽉 차가지고 또 누가 옆에서 이 얘기를 해도 그냥 내가 나 같은 외로운데 내가 왜 또 약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대화도 하기 싫고, 그래서 그냥
혼자 나와서 조용히 그냥 공원이나 앉아서 있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돌아가서 그냥 잠자고. 근데 혼자 살면도 아쉬운 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여자가 있었으면 할 때도 있고 여자는 남자가 있었으면 할 때도 있고. 왜 아니 귀찮은 것보다도 뭐 어려움이 많지. 혼자니까 애로움도 타고 뭐. 뭐가 제일 어려우신 것 같으세요? 말벗이 없으니까 우선 혼자 집에 들어가도 혼자 있고 오히려 나와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더 낫고. 네. 누구랑 말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 네네. 이게 제일 힘들 것 같네요. 그 실제로 집 밖으로 나오시지 않으면은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어떤 날은 정말 말 한마디 안 하시는 날도 있으시대요. 네. 근데 사실 저도 가끔 보면 혼자 집에 있거나 하면 끼니를 좀 잘 안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그렇게 되죠. 네네. 네. 근데 원래 한국인은 좀 밥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께서는 뭐 하루에 한두 끼 정도 드시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해요. 뭐 귀찮기시도 하고 더군다나 또 남자분들이라서 여자분들보다 더 익숙치 않으니까요. 주방일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제가요. 실제로 정보조사에서도 보면 하루 두 끼 이하로 이 식사하시는 독거노인이 4명 가운데 1명꼴이고 그중에 2.3%는 그 이유를 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답하시더라고요. 뭘 사 먹거나 해 먹기가 네. 마땅치 않은 게 돈이 없어서도 우선 그렇다는 얘기네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르신들을 뵈러 좀 종로에 나갔었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신 조그만 가게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크지도 않은데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뭐 1,000원, 2,000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기 종묘 같은 데 가면 네네. 잔술도 팔고 네네, 맞아요. 담배도 깨피 예, 예. 담배를 팔고 네네. 식당도 아주 싼 식당이 많죠. 네, 그래서 예. 그 이유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또 매일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뵙는 사장님은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실까 궁금해서요. 한번 말씀 들어봤습니다. 동네 자체가 커피 이거 500원. 근데 이 500원짜리도 못 사 먹고 300원짜리도 못 사 먹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있다 보니까 그것도 못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여기 나오는 사람들 바깥에서 여자들하고 연애하고 술 먹고 그러려고 나오는 거지 뭐. 90%가 그렇지 90%가요. 이번에 지금 단속 하는데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단속 기간 끝나고 나면은 다시 도로 또 오는데 뭐. 근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건전하게 남자들만 이렇게 상대하시고 그 글씨 서예하시는 분들, 바둑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좀 건전하게 여자들 상대 안 하죠. 친구분들도 돌아가시고 그냥 좀 돈 좀 있는 분들인데 이제 심심하니까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놀고 가고 한 달, 2달 안 보이면은 그분은 돌아가신 거예요.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같이 나오시니까 비가 와도 나오니까. 예, 그 안 보이시면 돌아가신 거다. 네. 이게 좀 슬픈 얘기네요. 예. 정말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근데 예, 사장님과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좀 제가 더 서글펐던 건요. 매일 출근하시다시피 하시면서 만나는 분들이시니까 거의 매일 보시잖아요. 예. 근데 그 만남이 거기에서 뿐이라는 거예요. 뭐 서로 진실되게 믿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만나서 뭐 이야기하고 뭐 커피 한잔 하고 술 한잔 하시긴 하지만 집으로 딱 가시면 뭐 서로 연락을 하신다거나 뭐 그 이후에 뭐 서로 이렇게 친구로 지내시기조차 좀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다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일 거고. 그래서 그러셨나?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시던 어르신들도 안 보이면 죽었구나. 그랬나 보다. 뭐 남일 같지 않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 마지막으로 좀 여쭤봤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요즘 가장 걱정되시는 게 좀 어떤 게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몸이 아프면 어쩔까. 그게 제일 걱정스럽고 몸이 아파 쓰러지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혼자 옆에 사람 누가 아는 사람 없고 나 그대로 홀로 죽어가는 거지 뭐. 누가 옆에서 있어서 와서 저 사람 아프니까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혼자 아무도 없이 혼자 방에서 몸이 아프면 그냥 죽어가는 거지. 전번에 텔레비에도 나오더라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게 가장 서글픈 거지. 나는 제일 걱정이야. 언놈 죽고 싶은 것이 걱정이야. 오늘 사도 저녁에 죽은 것이 제일 행복이야. 딴 것 없어. 이제 제일 걱정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 제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뭐 돈을 벌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뭐 연금 기초연금 좀 나오는 거 하고 뭐 이것저것 좀 뭐 하면은 이제 그걸로 생활을 하는 거지. 부족하죠.
뭐 마음은 다 있죠. 일을 좀 해서 생활을 조금 뭐 여유롭게보다도 어려움 없이 지냈으면 쓰겠고 그러는데 뭐 마음대로 안 되니까 몸이 참 없는 사람도 오고 인정도 유다르고 갱우도 바르고 참 모든 게 사례 판단이 분명하시고 진짜 더 많이 싸시는 분인데 참 안 됐네 그제. 아유 친구야 참 안 됐다. 이 손을 들어야 되는데 세 번째는 듣지 마. 그러면 영감 그거 잘 뒤졌다. 너무 부인해보다 손이나 거머질락하고 돈 좀 있다 까불 목에다 힘주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한 45만 명의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서요, 안부 확인이나 응급 안전, 밑반찬 서비스 등 이런 돌봄 사업을 좀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특히 독거노인분들이 사회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친구 만들기 시범 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부모님이 먼 곳에 계셔서 뭐 자주 찾아뵙지 못하신다면 오늘 퇴근길에 전화 한번 드리는 건 어떨까 싶더라고요. 뭐 돌아가시고 나서 운들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네. 예, 이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게 그래서 이제 점점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라는 네. 말들을 하는데, 이 참 사람이라는 게 정말 그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는 건데, 네, 이게 네. 고독한 노인들의 문제. 예, 박현정 리포터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2주에 한 번 돌아오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의외로 기다리신다는 애청자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또 들려주실지 궁금한데요. 경제 이야기, 오늘도 에듀머니 대표이시면서 희망살림 이사 맡고 계시는 재윤경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봄날이 좋네요. 이제. 네, 덥더라고요. 예, 이제 조금 날이 풀렸습니다. 네. 우리 재윤경 대표 이야기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 처음 오셨을 때 빚 꼭 갚아야 되네 이 얘기 상대 도발적으로 하셔서 네. 그 얘기 아주 통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자, 오늘도 이거 빚 얘기 좀 사채 이야기 이런 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는 뭐 1%대로 내려갔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도 이 대부업체 이자율은 연 최고 34.9%인가요? 네, 34.9%고요. 예. 그 이자율을 규정하는 게 두 가지 법이 있거든요. 예. 하나는 이자 제한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대부업법에서 또 이렇게 따로 아하. 이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들은 그러니까 대부업체가 아닌 은행이나 카드사 이런 데는 이자 제한법의 규정을 받을 것 같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예. 근데 그렇지 네. 않고요. 네. 예, 이자 제한법에서 금융회사랑 대부업체는 예외가 됐고요. 그 무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누가 이거에 사적 그 거래에서 예. 그래서 이자 제한법은 25%입니다. 연 최고 이자를 최고 이자. 25% 이상 네. 못 받는다는 건데 네, 이게 적용 대상이 누구라고요? 개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 간의 사적 채무. 김모 씨와 이모 씨가 예. 돈을 서로 주고 이렇게 빌려주고 받았을 경우 음. 월 3부 이자를 받았다. 예. 그렇게 되면은 25%를 초과하잖아요. 예. 그러면 11%는 불법 금리가 됩니다. 그럼 이건 처벌받습니까? 현행법상으로? 환수 이렇게 부당이득 환수 아, 소송을 해서 예, 그 갚은 사람이 부당하게 갚은 사람이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럼 옛날에 흔히 하던 일수돈이라는 거 100일에 30% 받던 거 이런 거는 이제 다 불법이죠. 불법이 됐군요. 네. 이자 제한법이라는 거는 네. 개인 간의 그 돈 거래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럼 대부업법에 이제 적용을 받겠군요. 모든 그게 이제 금융기관은. 금융회사들이. 근데 사실 네. 그거는 좀 변칙적인데요. 이자 제한법에 금융회사들도 다 사실 적용받는 것이 정상이고, 이 대부업법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이렇게 음성화된 돈 거래를 좀 양성화시키겠다 네. 이런 목적이었고, 네.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금융회사 덩치도 커졌는데 대부업법이 필요한지 그것도 이제 사실 좀 문제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너무 덩치가 커진 대부업체들은 이제 금융회사에 준하는 관리감독 기준과 이렇게 법률적 제재 이런 걸 갖추는 것이 예. 이제 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대부업체 등록
혹은 구청, 그 주소지 구청 가서 10만 원 내면 어허허. 예, 아무나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네. 그렇게 대부업체 등록이 되면 대부업법에 적용을 받고 네, 금융회사도 적용받고 그러면 여기 따라서 연 최고 이자는 34.9%를 초과할 네. 수 없다. 그런 건데 네, 은행이나 일반 대부업체는 똑같은 똑같은 대상이 된다는 기준입니다. 예. 그런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뭐 1%로 내렸다 하면 보통 은행에서도 뭐 주택금융이나 이런 거 변동금리 탁하면 좀 낮춰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네. 사적 대부업체는 그거 내려준다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이제 한 6개월간의 대부업체의 최저 금리와 최고 금리. 그러니까 걔네가 돈을 실제로 빌려줬을 때 제일 낮게 적용받은 금리가 몇 프로고, 그다음에 제일 높게 적용받은 금리가 몇 프로인지 조사를 했더니 최저금리도 34%, 최고금리도 34%. 그러니까. 법정 최고금리지 이게 이자율이지 예. 그렇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34.9%를 부과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부업체도 그렇고 저축은행들은 신용대출은 30% 가까이 이게 받고 있어요. 저축은행하고 대부업체하고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저축은행은 어쨌든 은행이죠. 예를 들면 어떤 예금도 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나 이런 게 저축은행인가요? 아니죠. 그건 새마을금고고요. 예, 저축은행은 그냥 예를 이름 들면은 그대로. 예스 저축은행 뭐 이런 게 있죠. 예,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저축은행이라 말 그대로 저축은행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일반 금융기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반 은행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취지는 예전에 그 새마을금고 말고 예. 그 신용금고 신용금고. 예, 네, 그게 이제 네. 저축은행이 된 건데 아. 좀 그 지역 친화적인 네. 그래서 서민 친화적인 서민금융. 서민의 네, 접근성을 네.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저축은행이라는 타이틀까지 줬는데 예. 뭐 서민금융을 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그 아파트 짓는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다가 부실이 많이 나서 네. 2013년, 12년 이때부터 이제 계속 영업 정지 당하고 음.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어쨌든 저축은행들이 금융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의 골목 상권 진입처럼 골목골목마다 다 커다란 은행들이 다 맞아요. 영업장을 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점포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네. 솔직히 지역화된 그런 금융이 이렇게 설 자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2차 대출 영업을 많이 하거든요. 담보대출도 은행에서 이제 한도만큼 받고 그리고 나서 추가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담보가 꽉 찼는데 저축은행 가서 조금 더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예, 위험 가중치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저축은행은 금리를 좀 더 높게 받습니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고요.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기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4등급 이하는 은행에서 잘 안 해주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직장인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근로소득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좀 그 대기업에 다니지 않거나 이러면 은행에서는 잘 안 해주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저축은행을 가면. 그럼 이런 저축은행이나 이런 걸 제2금융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소위. 네네. 네네. 자, 금융감독원이 말이죠. 네. 며칠 전에 20일에 그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겠다. 그래서 뭐 오는 6월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하고 함께 이제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체를 점검하겠다 했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법정 최고 이자율 34.9% 이상 받는지하고 둘째는 이제 이게 많은 분들 관심이 있을 텐데 이 불법 추심이라는 거, 네네. 이거 강제로 돈 받아내는 거, 그걸 단속하겠다는 건데 우선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단속하면 좀 실효성이 있어요? 실효성이 많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너무 무슨 단속을 저렇게 대대적으로 알리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준비하게.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 34.9% 이상 받는 데가 없나 감독한다는 건데 실제로 그 이상 받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 점검 결과 서울시에서 이제 뭐 꾸준히 그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렇게 점검을 강화하기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30%가 폐업 조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더 많이 받아서 네, 이자를. 뭐 이자율을 위반했다든가, 혹은 이제 실제로 계약서 자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든가, 예, 뭐 여러 가지 위반 사항들이 이제 적발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 그 폐업 조치되거나
아니면 이제 고발당하거나 예, 불법성이 입증이 되면 이제 그게 가능하다 싶으면 이제 고발까지 형사 고발까지 가는 네. 뭐 이런 건들이 굉장히 다수 있었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서울시가 이제 수시로 점검 나가고 그리고 아예 검사역을 뽑아가지고요. 예, 거의 일상화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감소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아직도 법이 정한 이자율 이상으로 받는 이저 대부업체들이 많이 있다. 네네. 그거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이게 좀 심한 건데 그 저희 이 시간에 저 변영주 감독이 그 감독한 영화 화차 그 변 감독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그 영화 화차에 보면은 그 사채를 잘못 써가지고 한 가족이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되는 네. 거 아닙니까? 특히 네. 그 여성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건데 거기 보면 정말 조폭 같은 친구들이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네. 돈을 받아내고 뭐 네. 여자를 그냥 뭐 어디 유흥업소에 팔아버린다든가 네. 이게 실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걸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서울 시민 1,000명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추심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고요. 그리고 추심 빚독촉을 네네. 받았다. 그래서 빚독촉을 받으신 분들 중에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 가량이 불법적 이 추심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불법적이라고? 언어폭력. 언어폭력은 네. 예 그렇죠 욕설 이런 거는 아. 불법이죠 법에 예. 의해서 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나친 지금은 이제 시간을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행위 그래서 뭐 오전 8시 이전 그다음에 야간 뭐 이런 시간에 이제 반복적으로 전화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고 예. 반복 그 법도 되게 좀 재미있네요. 그냥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행위가 불법이에요. 근데 그 반복의 기준이 뭐냐? 이거는 금감원 지침으로 이제 있거든요. 법으로 예, 있지 않고. 예. 근데 영국은 이제 빚독촉 관련한 법이 이것도 되게 그 구체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규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추상적이고 모호해 갖고 이제 그때 조금 많이 바뀝니다. 근데 실제로 최은경 네. 선생이 그 상담도 이제 받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빚독촉에 시달리고 해서 와서 호소하는 분들 없습니까? 많죠. 예, 많고요. 그게 맞아. 언어 폭력이 제일 많아요. 예, 뭐 언어 전화를 폭력이. 해서 막 욕을 하고 예. 뭐 아들 같은 아, 사람한테 당해봐야 알겠느냐. 예, 뭐 자식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예, 싶으냐. 뭐 예. 이런 그 식의 그 인격 모독적 근데 발언은 언어 심하고요. 폭력이라고 하지만 그걸 네. 지속적으로 들으면 사람이 엄청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네. 딴 일 아무것도 못 맞습니다. 하고. 네. 두렵고 전화벨 울리기만 해도 심장이 뛴다 그러고요. 예. 그리고 뭐 여성들은 저녁 때 귀가할 때 양복 입은 남자 보면 예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예. 뭐 초등학생 아이랑 그 아침에 출근하고 등교하는데 찾아오고 예. 그 자리에서 그 핸드폰 뺐더니 빨리 여기 그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지금 당장 돈 갖고 와라 뭐 예. 이런 식의 폭력.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그럼 명백한 불법. 일단은 수준인데. 사실은 신고해야 되고요. 예. 신고하는데 그 해당 구청에 예를 들면은 그 내가 그 당하고 있는 대부업체 주소가 영등포다. 영등포 구청에 대부업 관리감독 그 하는 데가 있어요. 예. 이게 다 기초단체에서 하거든요. 거기 전화하셔서 신고 접수를 하시고 예. 또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그 구청 그 관리감독 공무원들하고 계속 워크숍도 하고 이걸 단속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네. 독려하는데 네. 간혹 또 뭐 좀 성의 없게 민원 처리가 될 수도 예. 있잖아요. 그걸 예. 대비해서 다산코레도 접수하고 예. 그래서 적극 그리고 우리 같은 데에 또 대리해서 하시면 저희가 또 접수하고 예. 금감원에도 접수하고 다 할 수 있는 데는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녹음을 꼭 해야 돼요. 우리나라 법이 좀 웃기는 게 불법성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채무 독촉도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또 완전히 또 입장을 바꿔서 그 대부업체 입장에서 보면 돈은 빌려가고 돈은 안 갚는데 네. 그럼 어떻게 이걸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까?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여기 그래도 그 민주사회인데
인권을 무시할 권리까지 저희가 채권에 준 건 아니거든요. 예. 예, 채권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할 권리나 이런 거는 다 부여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 했는데도 없으니까 와서 그렇게 괴롭히는 게 아닐까. 그러면 사실은 잘못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대부업체도 예, 책임이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상대 신용 상태를 왜 광고로는 뭐 파악하지 그냥 않고. 아무나 빌려주겠다, 예. 뭐 그렇게 왜 그런 광고를 하냐는 거죠. 그런 음. 광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불법 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사실상 그러니까 대부업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웬만하면 그런 대부업체 돈은 안 쓰는 게 좋게 절대 좋을 쓰시지 텐데.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네. 이제 할 수 없이 쓰게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주로 이런 대부업체를 이용합니까? 그 빚 돌려막기로 이용하시죠, 대부분은. 아. 예, 앞에 채권의 독촉을 받으시면서. 근데 이게 대부업체만 이렇게 빚 독촉이 심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빚 독촉을 더 악독하게 하는 데가 뭐냐면 채권 추심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추심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예요. 예. 이름으로는 뭐냐면 그 땡땡 신용정보. 케이블 광고 하잖아요. 예. 신용정보자가 붙은 데는 아. 추심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대신 돈 받아주는 회사군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예, 네. 신용평가도 하지만 신용정보회사는 빚독촉도 합니다. 근데 여기가 왜 문제가 많이 되냐면 추심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 자영업 신분으로 일종의 이제 보험회사, 설계사 같은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공간만 주고 실적 압박만 하고 예, 인센티브 주고 돈 100% 인센티브, 얼마 4대보험 안 되고 받아오면 네. 얼마 준다. 네. 이러다 보니까 예. 당연히 이 불법까지 넘나드는 예, 그런 이분들은 이제 영업 실적 압박에 쫓기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아유, 정말 아주 꼬리가 꼬리를 물고 네네.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는 보면 이제 돈 거래라는 게 이제 사적 거래 아니겠습니까? 네. 개인이 뭐 대부업체에서 빌리든 은행에서 빌리건. 그러니까 정부라는 건 이제 틀거리만 짜주는 그렇죠. 거고 이자를 이 이상 받으면 안 되고 그렇게 인권을 모독하는 방식으로 빚을 받아내려고 해서는 안 네. 되고 네. 그 가이드라인만 만들어 주는 건데 또 뭐 돈이 관련되는 거니까 대부업체가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네네네. 우리 정경 대표 이 시간에 이제 주로 이제 빚 지고 사는 분들 얘기 많이 하고 뭐 빚 꼭 갚아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도 던지시는데 결국 뭐 인류 역사상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사채업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베니스의 상인 같은 그런 문학 작품도 다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건데 어떤 경제 활동을 해야 빚 안 지고 살 수 있어요? 이게 참 질문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사실 저는 이렇게 다음 시간에 이제 뭐 주거라든가 네. 주거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하여튼 소비 문제 음. 특히 이제 소비도 제가 좀 다양한 각도로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처럼 갇혀서 사고하지 마라. 예를 들면 집은 꼭 사야 된다라든가 네. 뭐 집이 있어야만 될 것 같다든가 집 없이 어떻게 사냐. 집도 나눠 쓰는 방법도 있고 네. 그러니까 몇 명이 공동으로 이렇게 샤워하우스 같은 거 오래된 주택 개조해서 그럼 인테리어 비용밖에 안 들고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 살면 그 전자제품 같은 것도 한 3가구가 공동으로 한 대 소유하고 그래서 많은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비용을 세이브한 나머지 돈으로 예. 여행도 넉넉하게 다니고 단체 후원 활동도 좀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자기 개발 뭐 예를 들면은 취미생활 같은 거, 동호회 활동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좀 더 품위 있는 삶을 설계를 해야지. 정말 우리 세대부터 윗세대들은 집 한 채 인생을 다 걸고 살지 않냐. 그래요. 이게 그래요. 이러려고 진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집 한 채 빚 하나 갚겠다고 왜 다른 상상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뭐 비단지는 방법은 이제 저는 몇 평에서도 살 수 있는 살림 구조를 만드는 거. 예, 개인적으로 가볍게 사는 거. 예, 가볍게 저는 그래서 살기. 다운시프트 이런 걸 되게 예. 중요시 여기고요. 예.
그리고 집 많은 게 뭐가 좋냐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래야만 된다라고 했던 것들을 다 의심해보고 뒤집어보고 방법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를 한 번쯤은 거꾸로 이렇게 정말 없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물건을 꼭 지금 내가 사야 하나, 꼭 집이라는 거를 자기 소유로 갖고 있어야 되나, 이제 이런 질문은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질문을 다 해도 아주 절박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거예요. 네. 정말 뭐 집안 식구 중에 누가 그냥 맞습니다. 갑자기 네. 급한 중병에 걸렸다거나 뭐 사고를 당했다거나 당장 뭐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라든가. 그래서 지금도 그 어디 대법제 전단지나 이런 거에 그냥 혹하는 분들, 네. 다른 선택이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도 회의를 다녀온 게 그 네. 서울시의 희망온돌이라고 해서요. 예. 긴급 자금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 지자체에서 복지로. 예. 근데 이 회의를 할 때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 취약계층을 발굴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안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사람만 자꾸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받는 사람만 받고. 그러니까 안 찾아오는 이유는 그런 모르니까. 게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예. 그리고 또 그렇죠. 뭐냐면 이런 분들의 상당수가 복지가 가기 전에 더 빨리 빚이 갔어요. 그래서 과잉 대출이 나쁘다는 이유가 저소득층한테 돈 빌려주는 건 나쁘다는 게 예. 이분들한테 먼저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괴롭히지만 않았어도 이게 구청에 와서 상담도 받아보고 이럴 텐데 자존심이 상하니까 예. 일단 뭐 돈 빌려서 내가 급한 불 끄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야지. 그러다 인생이 사실 굉장히 극단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송파 세모녀 사건도 예. 사실은 그 우리나라 복지 제도에도 문제가 있어요. 복지 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꾸 복지 제도 문제 있다. 왜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예. 불가피한 이런 모든 경우에도 우리가 도움받을 곳이 없느냐라고 하소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잖아요. 그 딸들을. 근데 이게 문제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쨌든 뭐 이 복지 쪽에서는 또 도움을 받을 만한 분들이 안 오니까 발굴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진짜 힘드신 분들한테 간곡히 말씀드리는 게 그 많은 돈을 주진 않지만 그 긴급한 어떤 의료비, 의료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 기금을 통해서 여러 경로로 아주 이렇게 위기 상황이다 하면은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거비도 지급이 되고 있고, 뭐 심지어 서울시는 냉난방비 이런 것 또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비 같은 거, 생계비 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어떤 수급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자가 되어서 이렇게 생계비를 일상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 지금 당장 잠깐 어려운 경우에도 긴급 위기 상황에 따른 생계비 보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대부업체부터 가시지 마시고 구청부터 가라. 네. 복지관부터 가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어려울 때 그 뭐 요새 뭐 텔레비, 케이블 TV 많으니까 그냥 틀면 그렇죠. 사채 선전 아니면 보험 선전인데 이렇게 가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복지관을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해봐라. 좋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뭐 시장 가서 고사리 콩나물 한 단 살 때도 뭐 깎는데 은행 이자는 깎을 수 없는 겁니까? 깎을 수 있습니다. 깎을 수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목소리 큰 사람한테 많은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자꾸 귀찮게 하는 게 최고고요. 근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주택담보대출을 자기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고정금리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고 변동금리는 이자율 적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 그 좀 변경이 적용될 당시에 적극적으로 내 이자율에 대해서 좀 제대로 최대한 배려를 해달라 해서 자꾸 적극적으로 요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거를 진짜 저도 한 번은 제가 우리 아기 봐주시는 어머니가 진짜 터무니없는 이자율을 부담하고 계시길래 담보대출인데 제가 협상을 해주겠다는데도
무서워해요. 그 은행 돈 쓰는 사람은 자기가 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어간에. 아니거든요. 그래. 고객입니다. 고객. 그러니까 예. 이게 우리 서로 필요에 의해서 은행도 네. 돈 벌고 그러는 그렇죠. 건데 네. 괜히 주눅이 들어요. 우리가 예, 돈 예. 빌렸으면서 왠지 대출이 취소될까봐 그럴 일은 없거든요. 은행은 안 돼. 되는 대출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아하, 어차피 아하. 되니까 해준 거고요. 아하. 네, 이미 끝난 거고 걔네는 영업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음. 적극적으로 이자율을 따져먹고 깎고 저는 경우에 따라서 수수료도요. 네. 나의 필요가 아니라 너희들의 필요에 의한 수수료는 나한테 요청하지 마라. 그래서 뭐 통장 재발급 수수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안 내겠다고 버팁니다. 아하. 그러면 다 방법 찾아서 무료로 해줍니다. 네. 네. 은행 이자도 깎을 네. 수 있다. 은행의 모든 수수료 예. 사람하고 하는 일은 음. 예, 계속 요구하고 귀찮게 예. 하고 네, 권리를 주장하라는 거죠. 네. 소비자 권리. 네, 네. 소비자 권리. 네. 아이고 우리 지은경 대표님 이 시간이 참 은행원들이 생각을- 싫어하겠네요. 뭐 네.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볼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은경 대표와 함께한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네, 잠시 후에 책 읽어주는 라디오 이번 주는 계속 불문학자 숭실대 이찬규 교수가 자크 프레베르의 시를 읽어주고 계시죠.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찬규입니다. 오늘도 프레베르의 시 몇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프레베르는 다른 20세기의 현대 시인과는 달리 중학교만 졸업한 그러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시는 다른 주지주의 프랑스 현대 시인들과는 달리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등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지 열등생에 대한 그의 애착이 참 많았던 것을 시 속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레베르의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열등생, 깡커. 열등생은 머리로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가슴으로는 그렇다고 말한다. 그는 그가 사랑하는 것에게는 그렇다고 하고 그는 선생님에게는 아니라고 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고 선생님 질문을 하신다. 별의별 질문을 선생님이 하신다. 문득 열등생은 폭소를 터뜨린다. 그는 모두를 지워버린다. 숫자도 단어도 날짜도 이름도 문장도 함정도 선생님의 위협에도 아랑곳 없이 우등생 아이들의 야유도 모른다는 듯 모든 색깔의 분필을 들고 불행한 흑판에 행복의 얼굴을 열등생은 그린다. 두 번째 시입니다. 아침 식사 대줌의 뒤마땡. 그이는 잔에 커피를 담았지. 그이는 커피잔에 우유를 넣었지. 그이는 우유 탄 커피에 설탕을 탔지. 그이는 작은 손가락으로 커피를 저었지. 그이는 커피를 마셨지. 그리고 그이는 잔을 내려놓았지. 나에겐 아무 말 없이 그이는 담배에 불을 붙였지. 그이는 연기로 동그라미를 만들었지. 그이는 재떨이에 재를 털었지. 나에겐 아무 말 없이 나를 보지도 않고 그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지.
그리고 그이는 머리에 모자를 썼지. 그이는 비옷을 입었지. 비가 오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이는 빗속으로 가버렸지. 말 한마디 없이. 나를 보지도 않고. 그래, 나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울어버렸지. 세 번째 시입니다. 공원, Le Jardin. 우주 속의 별, 지구 속의 파리. 파리의 몽수리 공원에서 겨울 햇빛 속 어느 아침, 당신이 내게 입맞춤, 내가 그대에게 입맞춤, 그 영혼의 한순간을 다 말하려면 모자라리라. 수백만 년, 또 수백만 년도. 지금까지 읽은 시들은 프레베르를 대표하는 연애 시들입니다. 프레베르는 살아오면서 아주 많은 어려운 노동 그리고 삶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1950년대 파리를 배경으로 하는 아름다운 연애 시들을 남겼습니다. 그러한 것을 들려주는 몇 편의 시들 같이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연대 중에 가장 큰 연대가 밥연대다. 밥은 상대를 해하지 않고 나를, 우리를 살림으로써 상대를 이기는 힘이다. 그래서 밥통은 바깥으로가 아니라 안으로의 힘을 키워 죽지 않고 살아서 이기게 하는 연대다. 네,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밥통의 활동가 임미리 씨가 한 말입니다. 버티는 힘, 버텨내게 하는 힘은 든든한 밥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밥을 나눕시다. 서로 먹여줍시다. 정봉구의 생방송 오늘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